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66입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네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그 사람 약을 챙기려다가 멈칫하고, 저녁 되면 현관문 여는 소리를 기다리다가 혼자 한숨 쉬고. 그래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여든이 넘으신 분이 목소리만은 또렷하셨죠. 순이야, 이제 영수도 없는데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재산 정리 같은 거 복잡하잖아. 서류 같은 거 어머니가 좀 볼게. 네가 힘들 텐데. 그때는 고마웠어요. 혼자서 은행도 가고 등기소도 가고 하는 게 막막했거든요. 영수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땅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요. 저는 집안일이나 아이들 키우는데 정신 없었고요. 어머니, 그럼 제가 서류 챙겨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 어머니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마. 며칠 뒤에 시댁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갔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서류. 영수가 서재 금고에 넣어뒀던 것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끼고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것들 내가 다 잘 정리해 놓을게. 나중에 상속받을 때 편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서류를 맡기고 돌아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서류 정리는 좀 되셨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아, 그거? 아직 좀 복잡해서 나중에 다 되면 연락할게. 말투가 좀 쌀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어머니도 아들 잃고 힘드실 텐데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님, 청송리 땅 파신다면서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셨다던데? 청송리 땅? 그게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판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팔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김영수 씨 명의로 된 청송리 땅이 매물로 나왔던데요. 혹시 가족분이 처리하시는 건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수 명의 땅을 누가 팔아요? 저 말고는 가족이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시댁에 가져다 준 서류 사본을 보니까 청송리 땅은 분명히 남편 영수 명의였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다시 띄워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김영수에서 박정숙으로. 박정숙, 신우의 이름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영수가 죽기 전에 동생한테 땅을 줬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영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있었나? 아니면 누가 서류를 조작한 건가? 어느 날 아침 신우이 정숙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죠. 정수가, 언니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청송리 땅 있잖아. 그게 지금 네 명의로 되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정숙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아니, 오빠가 생전에 저한테 증여한 거예요. 언니도 알고 있었잖아요. 뭐?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어머, 언니. 오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서류 다 넘겨줬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미리 정리한 거래요. 언니도 그때 같이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영수는 죽기 한 달 전에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서류를 넘긴다는 게 말이 돼요? 정수가, 나 그런 거 정말 모르겠어. 영수가 그때 말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어떻게... 언니, 나이 드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어머니도 다 아시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뭐예요? 제 남편 재산을 저 모르게 가져가 놓고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요? 그날 바로 시댁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옆에는 정숙이도 있었죠. 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청송리 땅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땅? 영수 명의로 되어 있던 청송리 땅이요. 지금 정숙이 명의로 바뀌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정숙이를 슬쩍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아휴, 순이야. 그건 영수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한 거야. 네가 모르는 사이에 동생한테 넘긴 거지. 원래 그 땅은 우리 집안 선산이었어. 영수가 잠깐 이름을 빌려준 거였고. 그럼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부부인데. 언니, 오빠가 언니한테 말 안 한 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오빠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싸워서 뭐해요? 넘어가라고요? 제 남편 재산을 몰래 가져가 놓고 넘어가라고요? 안 돼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증여 서류 보여주세요. 영수 씨 도장 찍힌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순이야, 목소리 낮춰. 여긴 우리 집이야. 네가 와서 큰 소리 칠 곳이 아니야.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저를 속인 거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울컥 눈물이 났지만 그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냥 말로만 싸워서는 안 돼요. 제대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영수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떼어봤죠. 죽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정숙이가 말한 그 시기에 영수는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록에 의사소통 불가능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으로는 등기소에 갔어요. 청송리 땅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열람 신청했죠. 며칠 뒤에 서류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영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영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짜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의식도 없는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썼다고요? 증거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영수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영수의 도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 금고에 있었죠. 그 금고 비밀번호는 저랑 영수만 알았어요. 그럼 누가 금고를 열었을까요?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윤미란. 제 친구였어요. 아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미란이는 영수가 아플 때 자주 집에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청소도 해주고 밥도 같이 해먹고 병원 갈 때 차도 태워줬죠. 저는 미란이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란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순이야, 혹시 영수 씨 도장이랑 중요한 서류는 어디 보관해?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 쉽게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금고에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란이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영수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 뒤 미란이가 집에 왔을 때
혼자 서재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설마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란이가 그때 금고를 열어서 도장을 가져간 걸까요?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미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순이야. 나 잘 지내지. 너는? 응, 나도. 그런데 미란아, 혹시 영수 도장 본 적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도장?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금고에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혹시 네가 본 적 있나 해서.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내가 왜 순이 니네 집 금고를 열어. 그리고 나 요즘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확신했어요. 미란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찜질방에서 미란이를 봤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신우이 정숙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한 것처럼요. 저는 멀찌감치서 지켜봤어요.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칼처럼 보였죠. 미란이와 정숙이가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 어쩌면 공모자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미란이가 제 친구였던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숙이가 미란이를 시켜서 제 주변을 맴돌게 한 걸까요? 영수가 아프기 시작한 게 1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미란이가 갑자기 제 친구가 된 것도 그 즈음이었죠. 동네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미란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었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잔데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아니,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쩌면 그건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을지 몰라요. 정숙이가 미란이를 시켜서 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영수의 도장을 빼돌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땅을 가져간 거죠.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였죠. 저는 청송리로 직접 갔어요. 그 땅이 있는 동네요. 거기 가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청송리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영수가 젊었을 때 투자한 땅이었는데 나중에 개발될 거라고 했었죠. 실제로 요즘 그 근처에 도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평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청송리 땅 소유자 중에 김영수라는 사람 아세요? 김영수? 그 양반 몇 년 전에 땅 사고 가끔 오시던 분이지. 그런데 왜? 제가 그 사람 부인이에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만. 그런데 요즘 그 땅 주인이 바뀌었다던데? 여자분이 오셨더라고. 여자분이요? 그래, 한 2달 전쯤? 젊은 여자분이 와서 땅 측량하고 그랬어. 팔 거라고 하던데? 정숙이었어요. 분명히요. 이장님, 혹시 그 전에 남편이 이 땅을 누구한테 넘긴다거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근데 김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한 2년 전쯤인가? 그때 옆집 할머니한테 뭔가 편지를 맡겼다고 하던데. 편지요? 그래, 박 할머니. 저기 노란 대문집 한번 가보소. 저는 이장님께 인사를 하고 노란 대문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수 씨 아세요? 김영수?
아, 그 땅 주인 양반 아는데. 제가 그 사람 부인이에요. 이장님이 그러시는데 남편이 할머니한테 편지를 맡겼다고. 아, 그거 잠깐만 기다리소.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노란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김영수 씨가 2년 전에 주면서 나중에 부인이 못 오면 부인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근데 부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갖고 있었지.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서 열었죠. 안에는 편지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영수의 글씨였어요.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내가 미리 정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 청송리 땅은 절대로 누구한테도 넘기지 마. 그 땅은 네 것이야. 내가 평생 모은 거니까. 만약 누가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 편지를 증거로 써. 그리고 우리 집 서재 책상 뒤에 숨겨둔 봉투가 있어. 거기에 진짜 유언장이 있어. 사랑해, 순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수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그 양반이 부탁한 건데.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달려갔어요. 책상 뒤, 영수가 편지에 적어놨던 곳이죠. 책상을 벽에서 조금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벽과 책상 사이에 틈이 보이더라고요. 손을 집어넣었더니 뭔가 만져졌어요. 노란 봉투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유언장과 서류 몇 장이 있었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본인 김영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청송리 토지는 배우자 김순희에게 상속합니다. 2. 예금 전액은 배우자 김순희에게 상속합니다. 3. 기타 모든 재산은 배우자 김순희에게 상속합니다. 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증인 2명의 서명과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영수의 도장과 서명이 있었고 증인 2명의 서명도 있었어요. 날짜는 영수가 죽기 반년 전이었죠. 그리고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정수기의 빚 문서였어요. 정수기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 빚을 영수가 대신 갚아줬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여기에 보관해뒀던 거예요. 박정숙에게 빌려준 금액 8천만 원. 날짜를 보니까 이미 지났더라고요. 정숙이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는 시어머니의 차용증이었어요. 김영수는 어머니 박인순에게 3천만 원을 빌려드렸으며 이는 상속 시 제외됨. 모든 게 정리됐어요. 영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뭔가 꾸밀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증거를 남겨둔 거였죠. 그런데 누가 이 유언장의 존재를 시댁 식구들한테 알려줬을까요? 갑자기 또 미란이가 떠올랐어요. 미란이가 집에 자주 왔었죠. 서재에도 들어왔었고요. 혹시 미란이가 이 유언장을 찾다가 못 찾은 걸까요? 그래서 대신 도장만 가져간 걸까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 변호사님이었죠. 서류를 다 보여드렸어요. 영수의 편지, 진짜 유언장, 차용증,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위조된 증여 서류까지. 변호사님이 서류를 다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증여 서류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거라면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도장을 빼돌린 것 같은데 그것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CCTV나 목격자 아니면 본인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법원에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문서 위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증거를 제시하고 반응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당황하면 실수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대결을 할 시간이었죠. 일주일 뒤, 저는 시댁으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님과 함께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제 뒤에 낯선 사람이 있는 걸 보고 표정이 굳었죠. 누구야, 이 사람은? 제 변호사예요, 어머니. 정숙이도 불러주세요. 다 같이 얘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 들어가서 하죠.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정숙이한테 전화를 했고 10분쯤 뒤 정숙이가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언니, 갑자기 왜 이래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청송리 땅 얘기부터 할게. 정숙아, 너 그 땅이 영수가 살아있을 때 너한테 증여됐다고 했지? 그래요. 오빠가 직접.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정숙이의 얼굴이 굳었죠. 영수가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날 영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의식이 없었어. 의사 선생님도 확인해 줬어. 이게 진료 기록이야.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어요. 정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리고 이건 영수가 죽기 전에 써놓은 진짜 유언장이야. 여기에는 청송리 땅이 내 거라고 명확히 적혀 있어. 증인 서명도 있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유, 말도 안 돼. 그런 유언장은 본 적도 없어. 물론 못 봤겠죠. 영수가 어머니한테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랑 정숙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반면에 증여 서류는 명백한 위조입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사람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숙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정숙아, 네가 영수한테 빌린 8천만 원 아직 안 갚았지? 이것도 증거가 있어. 차용증을 꺼내 보였어요. 정숙이의 손이 떨렸죠. 언니, 그건...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땅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영수 도장은 누가 가져갔어? 네가 직접? 아니면... 저는 정숙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미란이가 가져갔지? 정숙이의 눈이 커졌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어떡해? 찜질방에서 봤어. 너랑 미란이가 친하게 얘기하는 거. 미란이가 우연히 내 친구가 된 게 아니었지? 네가 시킨 거잖아. 내 집에 드나들면서 금고 비밀번호 알아내고 도장 빼돌리라고. 시어머니가 정숙이를 돌아봤어요. 정숙아, 그게 정말이야? 정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최대 징역 1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오빠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이 언니한테 다 갈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래서 미란이한테 부탁한 거예요. 언니 집에 드나들면서 도장 좀 가져와 달라고. 그래서 내 친구인 척하면서 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걸 이용한 거야? 미안해요, 정말. 순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정숙이 감옥 보내지 마.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정숙이가 뭘 하는지. 아니면 어쩌면 어머니가 시킨 건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형사상 범죄가 성립됐어요. 땅은 당장 제 명의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정수가, 네가 빌린 8천만 원 6개월 안에 다 갚아. 못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8천만 원을 6개월 안에요? 언니, 그건 너무... 네가 먼저 내 거 가져간 거잖아.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리고 윤미란 그 사람 연락처 당장 내놔. 다음 날 저는 미란이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요. 미란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죠. 미란아. 순이야. 정숙이한테 다 들었어. 네가 내 집 금고를 열어서 도장을 가져간 거. 미란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순이야.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사정이 있었어. 정숙 씨가 돈을 준다고 해서. 나도 빚이 있었거든. 그래서 친구를 배신해?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남편 장례 치르고 정신 없을 때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데. 정말 미안해.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너도 공범이야. 문서 위조를 도운 거니까. 경찰 조사 받을 준비해둬. 순이야, 제발. 나 전과자 되면 애들이... 그건 내 알 바 아냐. 네가 했으면 책임져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피숍을 나왔죠. 한 달 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이었죠. 법정에는 시어머니와 정숙이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죠. 재판장님이 증거 서류를 검토하셨어요. 진짜 유언장, 병원 진료 기록, 위조된 증여 서류, 차용증까지. 변호사님이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피고 박정숙은 망인 김영수의 도장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서 위조이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재판장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 김순희의 손을 들어줍니다. 청송리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며 즉시 원고 명의로 환원하도록 명합니다. 정숙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순이야.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나도 노후가 불안했어. 정숙이가 빚에 시달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수는 평생 어머니한테 효도했어요. 그런 아들의 부인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저도 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민사재판이 끝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어요. 문서 위조와 절도죄로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정숙이와 미란이 모두 불려갔죠. 미란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자백했어요. 정숙이한테 200만 원을 받고 도장을 빼돌렸다고요.
정숙이도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법정에서 울면서 말했죠. 저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비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한테 미안해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박정숙은 사문서 위조 및 재산 침탈 시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윤미라는 절도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래도 전과가 생긴 거예요. 정숙이는 이제 취업도 어려워질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질 거예요. 미란이도 벌금을 내야 했고 동네에서 소문이 쫙 퍼졌죠. 결국 미란이는 이사를 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동생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의 남동생이죠. 외국에 살면서 자주 연락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형수님, 저예요, 영호. 영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요.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형수님 편을 들었을 거예요. 누나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영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시댁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이죠. 형수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영호야.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아이고 사모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네요.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싸우셔서. 우리도 사모님 편이에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정숙이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다가 걸린 이야기가요. 시댁 쪽에서는 체면이 많이 깎였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경로당에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미란이는 어떻게 정숙이를 알게 된 걸까요?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을까요? 저는 다시 미란이한테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았지만 계속 걸었더니 결국 받더라고요. 미란아, 나야. 물어볼 게 있어. 뭐? 너 정숙이 어떻게 알았어? 원래 아는 사이였어? 아니, 정숙 씨가 먼저 나한테 연락했어. 뭐? 어떻게? 나 작년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한 적 있잖아. 그때 신청서에 내 번호를 적었거든. 정숙 씨가 그 명단을 봤나 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정숙이가 그 명단을 어떻게 봐?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정숙 씨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언니 친구가 되어서 집안 사정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 돈을 준다고. 그래서 덥석 받아들인 거야? 나도 돈이 필요했어. 대출이자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거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란이도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요. 복지관 명단을 정숙이가 봤다는 게 이상하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복지관 담당자 중에 정숙이 친구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관장님이 받으셨죠. 관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관리하시던 분이 누구셨어요? 그건 유정희 씨가 했어요. 근데 왜요? 유정희 씨요? 혹시 박정숙이라는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가끔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 봤어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정수기가 고등학교 동창한테 부탁해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돈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겠죠. 바로 미란이를요. 계획적 범죄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시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추가 증거가 나왔어요. 복지관 명단 유출건을 설명했죠.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복지관 담당자와 정숙 씨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요. 소송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되면 정숙 씨의 범죄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게 증명돼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정숙이를 감옥에 보내야 할까요? 그 사람도 영수 동생인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어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문제죠. 정숙이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니까요. 추가 고소 진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담당자 유정이도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죠. 정숙이는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판사님의 표정이 더 엄격했어요. 피고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제3자를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고인의 도장을 훔쳐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따라서 피고 박정숙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방청 속에서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재판이 모두 끝나고 저는 영수의 재산을 정리했어요. 청송리 땅은 제 명의로 돌아왔고 시세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개발 예정 지역이라서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사모님, 지금 파시면 최소 3억은 받으실 겁니다. 3억.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장 팔 생각이 없었어요. 영수가 평생 모은 거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은행 예금도 정리했어요. 영수가 몰래 모아둔 돈이 꽤 있더라고요. 생활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었죠. 정숙이한테 빌려준 8천만 원은 사실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정숙이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에서 재산 가압류를 해놨으니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빌려드린 3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냥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까 집이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영수가 생각났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영수가 떠났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동생 영호가 서 있더라고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머, 영호야, 들어와. 영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형수님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영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형이 제가 외국 나가기 전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혹시 자기가 먼저 죽으면 형수님한테 전해달라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겠지.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약속했잖아, 같이 늙는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잘해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 엄마랑 정숙이는 돈에 눈이 어두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뒀어. 서재에 숨겨둔 서류들, 청송리 할머니한테 맡긴 편지, 그걸로
네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거야.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워줘. 네가 가져야 할 건 당당하게 가져. 그게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해, 순이야. 평생 사랑했어. 영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호도 울고 있었어요. 형이 정말 형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나도 알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영수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청송리 이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나 이장이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내려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중요한 거라. 다음 날 청송리로 내려갔어요. 이장님 댁에 가니까 마을 사람 몇 분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모님, 앉으시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사모님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청송리에서 50년을 살았어요. 김영수 씨가 이 땅을 사던 날도 기억해요. 그때 부인이랑 같이 왔었지. 둘이 손잡고 땅을 보면서 나중에 여기에 작은 집 지어서 살자고 하던 게 기억나요. 맞아요. 김영수 씨가 매년 명절마다 이 땅을 보러 왔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누라 노후자금이라고 말했지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도 했고. 근데 작년에 갑자기 젊은 여자가 와서 땅을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김영수 씨 성격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장님이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증언서를 작성해뒀어요. 마을 사람 15명이 도장 찍었어요. 김영수 씨가 평소에 이 땅을 부인한테 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한 번밖에 안 만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이장님,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뭐요, 당연한 거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뜻은 지켜줘야지. 증언서를 받아들고 저는 또 울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판 이후 처음이었죠. 손이야. 목소리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 어머니. 정숙이가 감옥에 있어. 매일 면회 가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 그러시겠네요. 내가 잘못했어.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었어. 순이야, 미안하다. 어머니, 영수 장례 때 내가 너한테 한 말 기억나니?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정작 너를 믿지 않았어. 내 자식들만 챙겼지. 늙으니까 후회되는 게 많아. 영수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정말 나쁜 시험이었다.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분도 결국은 늙은 어머니니까요. 어머니, 이제라도 잘못을 아시면 됐어요. 저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건강해라, 순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원망해야 할까요? 답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젊은 남자였어요. 혹시 김순희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신우진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재판은 다 끝났는데? 다른 건이 아니라 고 김영수 씨와 관련된 다른 재산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재산이요? 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영수 씨가 15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부인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금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요? 손이 떨렸어요. 2억 원이라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영수 씨 명의로 된 주식 계좌가 있는데 현재 평가액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주식요? 영수가 주식을 해요? 네, 1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우량주들이에요. 영수가 제 몰래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뒀다니. 보험금과 주식을 합치면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건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시댁에서는 모르나요? 네, 보험금 수익자가 부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따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영수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게 됐어요. 땅도 제 이름으로 남기려고 유언장을 썼고 보험도 제 이름으로 드러났고 주식도 몰래 모아뒀어요. 모두 저를 위한 거였어요. 보험금을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수기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뭐라고 썼을까? 봉투를 뜯었어요. 언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매일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오빠 돌아가셨을 때 사실 저도 슬펐어요. 오빠였으니까요. 어릴 때 저를 많이 챙겨줬던 오빠였어요. 그런데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겼어요. 오빠 재산이라도 조금 가져올 수 있으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감옥에 오고 나니까 그때 그냥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할 걸 후회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도 저를 용서 못하실 거예요. 저는 동생 자격이 없어요. 언니가 절 용서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해요. 저도 제 자신을 용서 못하니까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건강하세요, 언니. 편지를 읽고 나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또 약간의 동정심도 있었어요. 정숙이도 결국은 삶에 쫓긴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미란이를 마주쳤어요. 둘 다 깜짝 놀랐죠. 미란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머리도 허연 게 많이 늙었더라고요. 순이야,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미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이 너 덕분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었어. 복지관에서도 다른 언니들도 소개해주고. 근데 내가 그걸 다 배신했네. 미란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 때문에. 200만 원 때문에 순이 너를 팔았어.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아. 지금 어떻게 지내? 식당에서 설거지해. 벌금도 다 갚았어. 동네 사람들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란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넌 내 친구인 척하면서 나를 이용했잖아. 그게 얼마나 배신감을 주는지 알아? 알아. 하지만 네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미란이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겠죠. 6개월이 지났어요. 청송리에 큰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요.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였죠. 그 구역에 제 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보상금이 5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5억 원이요? 네, 청송리가 신도시 중심구역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상 협의만 잘하시면 최소 5억은 받으실 겁니다. 영수가 20년 전에 헐값에 샀던 땅이 5억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영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영수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저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보상금을 받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순이야. 네, 어머니.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영수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정숙이, 잘 부탁해.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힘들었던 거야. 네. 순이야, 너 좋은 며느리였다. 내가 바보였어.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영수가 준비해준 거 잘 쓰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어요. 영호와 제가 주로 준비했죠. 정숙이는 교도소에서 나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 엄마한테 효도도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제라도 후회하면 됐어.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은 다 죽어요. 욕심 부리다가 후회하면 뭐해요. 영수가 죽고 1년 반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청송리 보상금 5억 원은 은행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매달 이자로 생활해요.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더라고요. 정숙이는 6개월 만에 가석방 됐어요.
모범수였대요. 영호가 보증을 서줬죠. 정숙이한테서 가끔 문자가 와요. 언니, 잘 지내시죠? 저 요즘 작은 가게에서 일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 저는 답장은 안 해요. 하지만 읽기는 해요. 어느 날 정숙이가 집 앞에 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언니, 받아주세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들어와. 정숙이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어요. 언니 집 여전히 깨끗하네요. 앉아. 정숙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언니, 저 8천만 원 갚으려고 해요. 시간이 좀 걸려도 꼭 갚을게요. 그래.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오빠한테도 언니한테도. 저는 정숙이를 쳐다봤어요.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많이 늙고 많이 지쳐 보였죠. 정숙아. 네, 언니. 돈은 천천히 갚아. 대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지? 네, 언니. 고마워요.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더 이상 미워하기 싫었어요. 지금 저는 67이에요. 영수가 떠난 지 2년이 됐어요. 가끔 청송리에 가요.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조만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요. 영수의 묘소에도 자주 가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보, 정숙이가 이번 달에도 100만 원 입금했어요. 꾸준하게 갚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 갚으려면 한 6년은 걸릴 것 같아요. 영호가 외국에서 돌아온대요. 한국에서 일한다고 가끔 밥 먹자고 해요. 착한 애죠, 영호는.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면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 순이야. 당당하게 싸워서 잘했어.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청송리 마을 사람들처럼, 영호처럼 저를 도와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싸워야 해요. 영수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저는 이제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영수가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살았으니까 영수도 저 하늘에서 편안할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해요. 오늘도 저는 영수의 묘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